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북노마드에서 펴낸 요기, 인도의 쉼표를 찍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헌희 작가가 한 달 동안 인도 북부에 있는 어느 작은 아슈람에 머물면서 요가를 배우며 지냈던 체험기이자 여행기입니다. 이 책 가운데 작가의 프롤로그와 아름다운 낮과 밤, 요가 너머의 요가, 제대로 산다는 건 제대로 숨쉰다는 것, 그리고 덜 소유하고 더 경험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삶은 배움이다. 벤자민 바버는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뉜다 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고 배울 것은 많다. 옛말에 집 나가면 고생이라지만 나는 집 나가면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집을 나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여행이 시작된다. 비록 회사나 학교로 떠나는 평범한 일상이라 해도 집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매일 짧은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세상 그 어떤 종류의 여행이든 그것은 진정 떠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여행에서 얻게 되는 크고 작은 배움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당신과 나, 우리는 앞으로 또 수많은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 모든 여행을 나는 추억이 아닌 배움이라 부르려 한다. 지구는 둥글고 나는 젊고 배울 것은 너무 많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호기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는 여행. 나는 그것에 배우는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를 매일 조금씩 이해하며 배워나가는 것. 계속해서 여행하는 한, 여행 속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인도하면 거리나 3억 3천만에 이른다는 수많은 신들, 아름다운 실크 사리를 두른 깊고 맑은 눈의 사람들, 겐지즈강에서 경건하게 몸을 씻는 구도자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요가를 빼놓고는 인도를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요가를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인도, 배운 것은 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인도에서 요가를 배운 이야기다. 이 책은 꼭 한 달 동안 인도 북부에 있는 어느 작은 아슈람에 머물며 요가를 배우며 지냈던 소박한 여행기이자 일종의 자기훈련 보고서다. 즉, 요가를 배우고 온 기록인 동시에 요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도 한 것이다. 책을 쓴 목적 또한 수행 공동체인 아슈람에서 생활하며 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껏 체험하는 과정에서 누렸던 순수한 기쁨과 신비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전부다. 부디 기상천외한 요가 동작이나 공중부양 혹은 새로운 스타일의 요가를 통한 다이어트 비법 같은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이 여행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동작 하나 혹은 호흡 한 번이 아닌 삶의 양식이자 삶 그 자체로서의 요가이고 그와 더불어 나 자신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법, 삶의 매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법,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법이었으니 말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은 끊이지 않는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단순히 운동이나 미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요가가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름다운 낮과 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뮤지션 장기하는 달이 차오르는 걸 보고 이렇게 노래했다. 달이 차고 이지러질 때마다 나는 또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지 모른다. 다음번 달이 더 차기 전에 꼭 여행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아시람에 와서 두 번째 달을 보게 된 것이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은 가을 하늘답게 맑고 높았다. 이윽고 찾아온 밤. 초승달이 크고 밝은 빛을 마음껏 뿜어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달이 이렇게 예쁘다는 걸 왜 몰랐을까? 전기가 부족한 아슈람에서 해와 달은 말 그대로 빛의 집, 등대가 된다. 해가 지면 새까만 어둠이 몰려드는 이곳에서 달빛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달이 뿜어내는 빛이 이렇게 찬란한 것임을 확인한다. 사람도 사물도 달빛이 깃들면 모두 그윽해진다. 그런 달마저도 어둠을 먹고 숨어버리면 마침내 순도 100%의 어둠이 찾아온다. 아슈람 생활의 묘미는 어둠에 있다.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 제대로 된 어둠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완전하게 쉬어보는 것.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처럼 사람은 완전한 어둠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여명의 의미를 알게 된다. 도시의 것들에서 그 깊이를 찾아보기 힘든 건 아마도 제대로 된 어둠이 부족한 탓일 거다. 서울에서 나는 해가 지고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잦은 야근, 친구들과의 밀린 약속, 그 어떤 이유에서든 밤은 길었고 나는 젊었으므로 어둠을 몰랐다. 해가 져도 언제나 환하게 비추는 도시의 불빛이 있는데 어찌 잠들 수가 있을까? 아슈람에서 난생 처음 어둠과 조우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난 뒤에야 빛과 어두움에 대해, 낮과 밤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눈을 감는다. 자연의 섭리는 이토록 단순한데 내겐 왜 그리 생경했는지. 아슈람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사방이 일순 캄캄해지고 저녁 식사 뒤에는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가 꺼진다.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어둠은 온 아슈람을 덮는다. 저녁밥을 먹고 나면 잠자리에 드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9시가 되면 이미 침대에 누워있다. 그렇게 나이트라이프와 작별한 뒤에야 비로소 밤의 부드러움과 마주하게 됐다. 불빛 한 점 없는 순수한 어둠 속에 누워 평온한 고요와 그 안에 잠겨있는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낯설고 두려웠던 어둠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곧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아직 동은 트지 않았다. 아침을 깨우는 아시람의 종소리도 울리기 전 룸메이트들도 모두 곤히 잠들어 있다. 9시에 잠들었으니 새벽 5시에 일어나도 무려 8시간이나 잔 셈이다. 푹 자고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다. 기지개를 펴고 새벽의 공기를 들이마셔 본다. 축복처럼 폐를 가득 채우는 신선한 공기. 이것이 바로 새벽의 맛인가 보다. 깊고 어두웠던 밤을 보상하려는 듯 영원처럼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새벽을 깨우는 건 챈팅이다. 갓 태어난 고양이처럼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사람들이 파탄잘리 홀에 모이면 새벽 챈팅을 이끄는 선생님들이 들어와 앉는다. 굿모닝. 정말 근사한 아침이죠? 챈팅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보죠. 자, 천천히 나를 따라해보세요. 달밤에 체조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새벽에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꼭두 새벽부터 노래를, 그것도 발음도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로 한다는 게 낯설기만 하다. 45명이 한 공간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앉아 노래로 새벽을 깨우는 광경이라니 어쩐지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어느새 모두의 목소리가 한 덩어리로 합쳐지며 깊고 풍성한 울림을 내며 공명하는 데는 나도 모르게 감탄하고 말았다. 챈팅을 하는 사이 다들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숨을 가다듬는다. 15분 남짓한 사이의 챈팅은 몸과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게 한다. 챈팅이 끝난 뒤에도 아직 남아있는 부드러운 진동의 여운을 느낄 때쯤이면 아사나 수업이 시작된다. 아사나는 우리가 흔히 요가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몸을 움직이는 법, 그리고 앉는 법이라고도 한다. 아사나 수업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45명의 수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 습득하는 시간이나 정도도 모두 다르다. 수업은 요가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것도 누구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사나를 하는 중에 서서히 아침이 밝아온다. 아사나 수업은 하루에 2번, 동이 틀 때와 해가 질 때 이루어진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은 그 2번의 시간 동안 요가로 몸을 열고 닫는다. 순간이 영혼으로 옮겨가는 때, 바로 그때가 요가를 수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 요가는 바로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었다. 요가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연에 순응하게 만드는 법. 바로 거기에 요가의 진정성이 있다. 그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요가에 끌리게 되는 것이리라. 요가를 배운다는 건 결국 자연에 순응하는 법, 시간을 조율하는 법, 생의 리듬을 편안하게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름답고 순수한 밤과 농밀한 새벽, 그리고 찬란한 해질녘을 겪으며 나는 조금씩 진짜 요가를 배워가기 시작했다. 요가 너머의 요가. 첫 수업 시간 간다하르 선생이 물었다. 여러분은 요가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잠시의 웅성거림. 각자 저마다 내린 요가의 정의를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결합한다는 뜻 아닙니까? 앉는 법이죠.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요?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디톡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선생은 빙글빙글 웃으며 우리를 찬찬히 둘러보고 말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군요. 하지만 진짜 요가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요가 말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걸 배우는지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한 달간 요가를 배우면서 진짜 요가란 무엇인지 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선문답 같은 건 별로 달갑지 않다. 그냥 시원하게 답만 알려주면 좋으련만. 알쏭달쏭한 질문으로 포문을 연 선생이 어쩐지 야속하다. 요가를 배우러 인도로 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한국에도 이미 요가 학원이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 하느냐고. 맞는 말이다. 요즘에는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요가 학교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요가를 배우러 인도로 떠난다? 유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단순히 요가만이 아니었고 인도를 여행하기 위해 떠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아시람에 갔을까? 지치고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수천 마일을 날아 아슈람으로 왔다. 그런데 정작 아슈람에서 다시 요가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니 뭐라 대답하면 좋을지 선뜻 생각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요가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요가를 시작한 지는 이미 꽤 된 데다 이미 흔해지다 못해 한물간 유행이 요가가 아니던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요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요가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 내 주변만 해도 요가 학원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 요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나는 진짜 요가를 알고 싶었고 요가 너머의 그 어떤 것을 간절히 원했다. 인도나 아슈람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득도를 할 리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가는 내가 이미 잘 아는 것인 동시에 전혀 모르는 것이기도 했다. 오래된 것이지만 새롭고 낯선 것. 요가란 무엇이냐는 곧 나는 왜 아슈람에 왔느냐는 질문과도 같았다. 내가 원했던 건 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를 살아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어디에 있든 몸소 겪고 뒹굴고 맛보고 싶었다. 그렇게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요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요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종파와 학파, 이론이 있다. 인간이란 퍽 복잡한 존재인데 그중 인도 사람이 복잡하기로는 최고다. 10만 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3억 3천 명이 있다고 하니 말이다. 인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힌두교의 바탕을 둔 요가는 오랜 역사와 유수한 갈래 속에서 지금까지 진화해왔다. 요가의 아버지 파탄잘리가 집대성한 요가수트라에 따르면 요가는 모두 8단계를 거쳐 수행의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8단계 요가를 아시탄가 요가라 한다. 더불어 아시탄가 요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가가 아니라 몸, 정신, 실천, 윤리의 문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요가 이론이자 철학이기도 하다. 아시람에서 배운 것이 아시탄가 요가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요가, 어떤 학파의 요가를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심오한 법이다. 과연 요가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다. 아니, 어리석은 일이다. 나 역시 요가의 요람인 아슈람에서 먹고 자며 요가만을 배웠건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요가는 결합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이 결합한다는 걸까? 바로 몸과 마음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원래 몸과 마음은 함께였으나 안팎의 여러 이유로 따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기에 잠깐 붙었는가 싶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떨어진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말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요가란 본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현상이다. 쉽게 풀어지고 떨어지고 헤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서 매듭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요가의 정의다. 그렇다면 나에게 요가란 무엇인가? 내게 요가는 몸으로 쓰는 언어다. 나는 몸으로 말하고 듣고 내 앞에 주어진 공간 안에 또박또박 언어로 새겨넣는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하나의 유연한 붓이 되는 거다. 이때 중요한 건 휙휙 갈겨 쓰지 않고 온몸에 집중해서 한 획 한 획
써내려 가는 것이다. 요가하는 척이 아닌 진짜 요가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 요가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 혹은 자기 자신일 것이다. 다른 조건은 일체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요가라고 생각한다. 묻고 답하고 또 묻고 답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분명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해진 답, 정답만을 구하며 살아온 나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누구를 탓해봤자 소용없는 일. 힘들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던가. 제대로 산다는 건 제대로 숨 쉰다는 것. 이 무슨 소리인가? 내내 고요하던 파탄젤리 홀이 일순 알 수 없는 소리와 공기로 가득 차오른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의 귀에는 분명 기괴하게 들릴 웅얼거림과 격렬한 숨소리들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파탄젤리 홀을 달군다. 높고 낮고 그르렁거리고 갸르릉대고 푸른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한 서로 다른 들숨과 날숨들. 요기들의 눈빛은 그 어떤 고난도의 아사나를 할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 이렇게 대단한 에너지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저 경이롭기만 하다. 프라나야마, 아름다운 발음의 이 산스크리트어는 요가의 호흡법을 뜻한다. 프라나는 숨, 호흡, 생명력, 에너지라는 뜻이고 아야마는 조절, 확장, 연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프라나야마는 호흡을 조절한다는 의미인 셈. 프라나야마는 그 어떤 아사나를 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심오하게 느껴졌다. 한 번의 호흡을 어떻게 내쉬고 들이쉬냐에 따라 기분과 감정 상태, 그리고 몸의 확연한 변화와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요란한 아사나 동작 없이 그저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특히 제대로 된 호흡은 긴장과 분노, 슬픔 등 감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한다. 피를 맑게 해주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등 신체적인 변화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이다. 사실 프라나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잘 참는 법이다. 요가 호흡법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프라카, 숨을 내쉬는 레차카, 그리고 숨을 참는 쿰바카로 이루어지는데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려면 무엇보다 내쉬고 들이쉬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들이쉬기와 내쉬기를 반복해서 폐를 편안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숨을 올바르게 참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제대로 된 쿰바카는 호흡의 리듬을 조절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생각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세를 바로 하고 허리를 곧게 펴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고릅니다. 자, 이제 천천히 프라나야마를 배워봅시다.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라나야마를 아사나에서 분리된 개별적 요가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호흡 조절을 중요하고 섬세한 요가로 치는 까닭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듯 요가에서 자세와 호흡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구루들과 요기들의 생각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호흡법은 승리의 호흡이라고 불리는 우자이 호흡. 우자이 호흡에서는 마치 아기가 잘 때 낮게 나오는 갸르릉거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 호흡은 성문을 부분적으로 닫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인후를 가볍게 건드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 호흡은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고 특히 어려운 아사나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자기 전에 사바사나, 즉 송장 자세를 취한 채 이 호흡을 하면 불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누군가 지금 묻는다면 나는 제대로 숨쉬는 삶이라고 말하겠다. 제대로 산다는 건 제대로 숨쉰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이니까 말이다. 사람은 1분당 15번, 그러니까 하루에 21,600번 정도의 숨을 쉰다고 한다. 으앙하고 숨을 터뜨리면서 태어났다가 마지막 순간 숨을 훅 하고 내쉬면서 생을 달리하는 그때까지 말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때때로 한숨을 쉰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한숨 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한숨이 내쉬는 숨, 즉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한, 제대로 숨쉬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아슈람에서 배운 요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흡하는 법, 즉 프라나야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요가 동작이야 사실 비밀도 아니다. 수많은 그리고 온갖 희한한 동작들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다. 서울이든 뉴욕이든 도쿄든 신비롭고 힘든 요가 동작을 자연스럽게 취하는 요기들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찬탄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동작 그 자체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폐를 써서 숨을 쉴 뿐이다. 코끼리, 거북이, 비단뱀과 새, 개, 토끼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가? 바로 호흡의 리듬이다. 앞에 동물들은 길고 느린 호흡을, 뒤에 동물들은 얕고 빠른 호흡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호흡은 그들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편안하고 느린 호흡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열쇠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슈람에서 배운 건 동작이나 기교가 아닌 호흡이었다. 호흡을 알고 호흡을 다루며 그 호흡 속에서 제대로 요가를 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슈람에서 나는 비로소 내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일의 기초라는 사실을, 더불어 다른 이의 호흡에도 귀를 기울이고 호흡을 읽어낸다는 것의 기쁨을 알았다. 요가를 할 때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호흡을 멈추는 것이다. 보다 완벽한 요가 동작을 위해 더 멋있는 포즈를 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자주 숨을 참는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쁜 요가 습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번 흐트러진 호흡은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요가를 배울 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완전한 릴렉스를 위해 초긴장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호흡과 아사나를 제대로 결합시키는 법을 이해하고 적응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그저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결국 제대로 산다는 건 자신이 언제 숨을 들이쉬고 내쉴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삶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것이 프라나야마를 통해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였다. 덜 소유하고 더 경험하기. 하루는 간다하르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은 우유 한 잔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 제자가 스승의 곁을 떠나 혼자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장 작은 것을 조심하여라. 그것이 모든 범민의 시작이다. 제자는 자신 있다는 듯 스승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스승은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길을 떠났고 제자는 마을에 남았다. 야심차게 수행을 시작한 제자는 어느 날 목이 말라 농부에게 우유 한 잔을 청했다. 농부는 그에게 우유 한 잔뿐만 아니라 소를 한 마리 줄 테니 스스로 키워 우유를 마시라고 했다. 제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농부는 소를 관리하는 건 자신의 딸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제자는 마지못해 소를 받아들였다. 얼마 후 농부의 딸이 소를 관리하러 왔고 제자는 이내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더 많은 소와 논밭을 관리하며 살게 된다. 제자는 이미 수행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몇 년 뒤 스승이 제자를 찾아온다. 스승은 제자에게 수행을 하라고 했지 일가를 이루라고 했느냐,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제자는 대답한다. 스승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목이 말라 한 잔의 우유를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그 우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2010년 봄,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라는 삶의 가치를 남기고 떠나셨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무렵에 스님의 책 무소유가 절판된다는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책을 소유하기 위해 한바탕 난리법석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결국 얼마 동안 그 책을 출간하기로 함으로써 그 일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고 사람들의 동요도 가라앉았다. 스님의 죽음, 무소유라는 책. 책의 내용과는 반대로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당시 일어난 일련의 뉴스를 보며 나는 우리는 영원히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소유할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식욕이나 성욕처럼 소유욕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인 걸까? 그것이 늘 궁금했다. 하지만 비틀스가 Can't Buy Me Love라는 곡에서 노래했듯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가질 수도 없다. 나는 죽음과 관련된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는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다. 그때 나는 북경에서 내 언니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날 TV에서 보았던 뉴스는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지만 그건 영화가 아닌 실제였다. 언니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부랴부랴 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고 한국의 가족들도 발만 동동 굴렀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며칠 뒤에야 언니에게서 무사하다는 연락이 왔다. 자기가 자주 오가던 거리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놀랐고 안도했고 감사했다. 비록 며칠 동안이었지만
언니가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죽음의 위력을 처음 느꼈다. 두 번째 경험은 2003년 가을에 있었다. 그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내게는 꽤나 생생한 기억이다.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나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어쩌면 잠깐 기절한 것이었겠지만 그때 정말 생생하게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죽음을 느낀다는 건 정말이지 이상한 기분이었다. 병원에서는 기력이 많이 쇠한 데다 심한 저혈압이 겹쳐 쓰러진 거라고 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겼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내 안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든 쉽게 피로해졌고 몸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그냥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바로 그때부터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경험은 2006년에 초봄 때 일어났다.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한 크고 위대한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허탈감, 두려움, 상실감.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었다. 언젠가는 찾아올 날이었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렇게 내게 말하고 있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가질 수가 없다고. 삶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야만 비로소 그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눈을 갖게 해준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다면 살아있을 때도 죽을 만큼 열심히 살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한참 어리고 어리석기만 해서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기 직전까지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간다. 어머니의 죽음은 분명 큰 슬픔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어머니를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내게 남아있는 삶을 통해 내적으로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슈람에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뼈 가까이에 있는 생활.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온 것이다. 조금은 덜 소유하고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 책에서 읽은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소유한 물건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몸으로 경험한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들이쉬고 가슴으로 느낀 것들은 영원히 내 안에 남는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가진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빼앗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것.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이다.